반갑습니다. 박시영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교육 백과사전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교육 백과사전은 박시영 TV와 교육 언론 창이라는 곳에서 함께 준비하는 코너입니다. 교육이 미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교육 콘텐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정치를 주로 다루는 진보 유튜브에서 이 교육 코너 고정 코너로 하나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회수 나올까? 아우 진화입니다, 진화. 그래서 쉽지 않은 도전인데 이게 또 교육 문제 하다 보면 정치와 또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전문성을 가진 우리 교육 언론 창과 한번 의기투합 해보자 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교육 언론 창은 어떤 기관이고 왜 교육 백과사전을 코너를 만들었는지 우리 교육 언론 창의 대표이신 박석균 대표님으로부터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교육 언론 창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석균입니다. 저희 교육 언론 창은 이제 신생 언론입니다. 이제 창간한 지 딱 1년 된 인터넷 신문이고요. 그 성질로 본다면 약간은 진보적인 하지만 합리적인 그래서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박시영 대표님께 그 교육 언론 창을 런칭해서 한번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저 걱정됩니다. 사실 잠이 안 옵니다. 거의 뭐 이거 누가 교육 프로그램 누가 봐주냐 안 된다.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도 저희는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교육이 미래이기 때문에. 큰 소리 막 빵빵 쳤잖아요. 왜냐하면 교육 언론 창에 매일 접속하는 유저들이 7만 명에 달한다. 거기에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본다. 그리고 실제 제가 교육 언론 창에 들어가 보니까 좋은 교육 콘텐츠가 매일매일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했죠. 뭐가 좀 될라나. 네, 기대가 큽니다. 저도. 잘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언론 창이 컨텐츠도 제공도 하고 좋은 분들 또 출연 요청도 해서 좋은 분들 많이 모셔오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쳐서 저희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육 언론 창과 함께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정으로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뉴스공장에 늘 나오는데 여러 명과 함께 출연하다 보니까 저분이 교육 얘기하는 줄 아는데 이름이 누구야?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성기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 언론 창과 함께 또 이 박시영 TV와 함께 이 교육 백과사전 정말 앞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뉴스공장에 한 1년 반 나왔는데 잘 몰라요. 워낙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해야 되고 한 5분도 채 안 되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안진근 소장 때문에 그냥 맨날 그냥 그 플랜카드 들고 하는 바람에 교육 문제가 그만큼 작은 비중이냐 하면은 지금 박시영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교육이 정치와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얘기하면서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우리 삶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겼다 싶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기선 교수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아쉽게 석패했던 분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얘기하는 교육감 선거나 이런 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지고 나서의 그 열패감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든 교육계가 이러한 그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정책을 추진해 난다. 이 부분은 계속 밀고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기선 교수님, 박석균 대표님과 늘 함께 하는 방송이고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여러분들에게 그 방송 하나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순서 초대 손님은 이번 주 그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25일 날 밤에 극적으로 선출됐던 분이에요. 네. 우리 서울 교육감 선거 이번에 단일화 기구가 띄워졌잖아. 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민주진보교육감 그 뽑는 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거기에서 선거인단 투표하고 여론조사 통해서 한 분을 대표 단일 후보를 선출했는데 정근식
교수님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박수 받아주시죠.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압도적으로 예, 압도적으로 됐습니다. 압도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어요. 사실 정윤식 교수님이 굉장히 캠페인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네. 주변에 평판이 굉장히 좋던데요, 교수님? 아유 뭐 참 뭐 부족한데 네. 많은 그 시민 여러분이 참 저 찬동을 해주셔서 네. 겨우겨우 그 단일 후보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이번 축하드립니다. 진짜 선거 과정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한 부분이 광노현 전 교육감이 네네네네. 쉽게 얘기하면 컷오프가 되셨어요. 다섯 맞아요. 분이 뛰었는데 네. 세 분이 이제 2차 라운드 진출하는데 1차 라운드에서 떨어졌거든요. 아,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야 뜻밖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성경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광노현 교육감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 강점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2차전에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고민했었는데 뭐 1차전에서 굉장히 그 아쉽게 이제 떨어졌고요. 본인도 이제 아쉽겠지만은 아마도 기존에 그 소위 말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민심이랄까요? 네. 그런 게 표로 작동했지 않겠나. 만약에 이제 곽 후보가 나왔으면은 또 보수계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을까 하는 우려까지 했거든요. 본선에 대한 걱정이 예.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따져보면은 아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 국민들의 선택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런 또 정건식 후보님께서 그 모든 힘들을 아울러서 서울 교육을 좀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 박석균 그 대표님은 예상했습니까? 정근식 교수님이 되시리라?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예상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광노현 교육감님이 이제 전 서울 교육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1차는 무사히 통과하실 거다 그렇죠.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광노현 교육감님 처음 나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민주진보 단일화 이 라운드 자체를 좀 붐업을 시키겠다. 내가 좀 역할을 하겠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과 취지에는 딱 어울리는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정근식 교수님, 정근식 후보는 어떤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우리 뭐 정 교수님이사 너무 차분하시고 또 오랜 동안 그 진보적인 역할들을 이 사회 속에서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같이 이제 뭐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런 문제랄지 이런 친일 문제가 떠오르는 이 시점에서는 딱 적당한 교육감 후보가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 전화 와서 네. 정근식 교수님은 당에서도 몇 번 모시려고 했었다. 그렇죠. 사실입니까, 교수님? 뭐 혁신위원장 뭐 이런 후보로 거론이 됐다고 저한테 누가 몇몇 의원들이 이야기하던데. 예, 뭐 작년에 그 혁신위원장 얘기도 있었고요. 예. 공천관리위원장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제가 해야 할 몫이 좀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 저도 모르게 이 우리 사회가 저를 부른다. 시대가 예. 부른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적 요청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야. 정답을 밝히셨네. 준비 많이 하셨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시대가 부르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가 지금 정말 역사에 대해서 또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비전과 중심 잡아줄 그런 인물을 요구하는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 시대가 전화를 하신 건가요? 우선 첫째는 그 광복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늘 말을 그럽니다.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가 보이지 않게 싸우면서도 그 같은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네. 지금 정부는 보수로부터 심하게 일탈한 네.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친구가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거든요. 근데 네. 조희연 교육감의 그 선의가 그 차가운 그 법망에 올가매지는 그런 걸 보면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광복절 사태와 조희연 교육감의 그 사태는 저에게 직접적인 그런 거였고요. 조희연 교육감 사태 첫째 날, 둘째 날
그런 느낌이 왔었어요. 음. 뭔가 나서야 한다. 그런 그 옛날에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누구의 심정처럼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소명 의식을. 예,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기 전에 아까 우리 광노현 교육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광노현 교육감 많이 존경합니다. 우리 이 혁신교육을 처음 열었던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광노현 교육감님의 그 명예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했던 우리 강신만 후보나 또 김경범 후보나 김용서 후보나 안승문 후보나 홍계남 후보나 전부 제가 같이 겪어보면서 우리 사회의 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 대동소이하지만 대동소이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 좋은 제안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묶어서 네. 이 용광로에 녹여서 함께 가야 한다. 민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진보 교육감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그 뭐랄까요? 소통하지 않는 잘못된 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제가 뭐 교육감 후보로서는 뭐 정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정부의 교육 정책, 잘못된 교육 정책을 갖다가 확실하게 서울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요하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 네. 아이들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뭐 지구 생태 위기 문제랄지 또는 AI 인공지능 문제랄지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그 이 창의적 역량 이 문제를 갖다가 좀 더 큰 방향을 잡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비록 1년 뭐 8개월, 1년 10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다 마무리할 수는 없지만 기본 방향은 기존의 혁신교육 10년의 방향을 그대로 잡고 거기에서 성취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교육감 선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선거가 뭐 많은 분들 그 지금 뭐 선거 일도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10월 16일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번 보궐선거도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12일 금토 이때 서울 시민들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이 평일날 보궐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수요일날 그날 당일날은 투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장인들은. 그래서 무조건 금요일 토요일날 네, 맞습니다.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네. 기호가 없어요. 기호가 없어. 이름 네네. 알아야 돼. 맞아. 정근식 이름 세 자를 네. 분명히 알고 찍으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네. 네, 이름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아우 그렇군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성기석 교수님이 예. 이렇게 하면 진다. 선거 이렇게 하면 져. 이거 경험담. 절대 해서는 안 돼. 맞아. 이거 보완해야 돼. 야, 아프다, 아파. 예. 아프지만 너무 아픈 부분을 아프지만 또 들려주셔야 돼. 저는 뭐 이긴 그 기억들만 오래 갖고 진 기억들은 그냥 삭제시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회복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예.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실은 1000만에 가까운 서울 시민들이 유권자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육 문제를 얘기하면서 교육계만을 향해서 외치는데 이 전달의 폭이 일반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공유되고 전달될 수 있을 건가 공감될 수 있는 핫 이슈 한두 개가 나와야 된다. 딱 떠오르는 거. 네, 이게 이제 교육계에서 전문성을 발휘한다고 쫙 뭐 책을 쓰듯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정책 막 50개씩 발표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거. 지난번에 광노현 교육감 나왔을 때 무상교육 뭐 그렇죠. 무상급식 그다음에 뭐 혁신교육 예. 혁신학교 옛날에 뭐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식으로. 학생 인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뭐가 좋잖아요. 예. 그게 내용을 설명하는 거는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일반인들에게는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렇죠. 그때 그것도 관건이었죠. 뭐
자사고 특목고 뭐 이런 식의 예. 핵심적인 거 반대냐 맞습니다. 뭐냐 찬성이냐 이런 게. 그러니까 경기도 제가 할 때는 그런 게 사실은 별로 없었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나열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실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책적으로 나중에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흐름을 일테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그 방향성이 딱 저쪽과 보수 쪽하고 붙을 수 있는 붙어야 됩니다. 쟁점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나온 그 공약들을 보면은 네. 지금 일테면은 모 후보는 혁신학교 없애겠다. 그다음에 학생 인권조례 폐지하겠다.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장전을 뭐 새로 개선해서 만들겠다. 네. 아니 이렇게 되는 순간 기존의 혁신교육 또는 학생 인권과는 완전 대척점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혁신학교와 학생 인권조례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싸움만 붙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해야 그러니까 된다. 지금 이제 학교 현장이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아프죠. 굉장히 그 뭐냐면 학생 인권도 인권대로 여전히 그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교권이 요즘에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져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있게끔 만들 거냐. 네. 특히 또 정부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등한시하고 있고 친일 역사 문제만 드라이브를 좀 막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재정도 굉장히 지금 열악해져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러 그 복지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까? 우리 그 정건식 교수님. 기본적으로는 이 혁신 교육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10년 동안의 혁신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덧붙여야 한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재 정부의 그 교육 정책은 고교 무상 교육을 완전히 예산을 다 폐지해 버렸어요. 9,400억 정도의 예산을 갑자기 다 폐지하고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 돈이 있습니까? 아유 없죠. 어디 있기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 돈을 쓰면 기존에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좀 망가집니다. 그 우리 이제 갑자기 그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니까 네. 대학뿐만 아니라 이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 엉망되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뭐 저희 의대 무슨 준비반. 입시반? 준비반? 이게 만들어졌다는 게 초등학생들. 유치원부터 시작하죠. 유치부터. 그러면 안 되지요. 대치동에 가면 실제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디지털 AI 교과서 예.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어요. 쉽게 말해 유보 통합 말은 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돈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그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의 그 불통이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네. 학부형들을 압박하고 있죠.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상적인 그런 상처에다가 이 교육 정책이 잘못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어떻게 하면 막아야 할 것인가. 야, 보니까 우리 정근식 그 후보님께서 유튜브 친화적이에요. 왜냐면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모셨는데 그때는 이 정도로 잘하지 못했거든. 근데 막상 단일 후보가 딱 되니까 펄펄 날고 있습니다. 펄펄 날고 있습니다. 저 이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당신은 왜 이렇게 이 나이가 먹는데 이렇게 젊은가 마음이 젊은가 저는 그래요. 학생들로부터 배워요. 해마다 작년에 들어온 학생으로부터 배운 것과 올해 들어온 학생들로부터 배운 것이 달라요. 제가 이 교육 현장에 가면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새롭게 자라나는 학생들의 그 꿈을 듣고 더욱더 젊어질 것 같아요. 이야. 우리 박석준 대표님은 우리 저 정근식 후보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학창 시절에도 뭐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죠. 지금 정근식 그 우리 후보님 옆에 있다 보니까 저도 막 배우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교수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아주 재미있는 일화 있으면 하나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오셨죠? 저는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고향이네. 제 초등학교는 제 아버님 때문에
강원도 인제에 있는 아주 작은 학교 가로국민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예. 그 가로국민학교는 소행강 댐으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수몰적인. 곧바로 제 고향인 전라북도 익산에 와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익산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전주로 가고 그러니까 전주고 출신인가요? 그렇죠. 이 전주고. 마을 단위에서 이거 나이벌이야? 그다음에 시 단위로 네. 그다음에 도 단위로 갔다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그때 제가 이 신입생 환영회 때 그런 얘기를 한 거 있습니다. 이 시골 촌놈이 점점 이렇게 큰 도시로 나간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원래 꿈도 교수님이었나요? 어렸을 저는 그 어렸을 때 꿈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랄까 이 학교에서 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때?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계속 했는데 정말 공부하고 싶다. 제가 공부에 중단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달에 그 5.18 때 예. 잡혀갔거든요. 그 유치장에서 이 서대문 구치소에 짧은 기간이 있었지만 내가 나의 공부하는 그 기회가 사라질까 굉장히 두려웠고 정말로 그때는 이 시내를 걸어가는 시민들의 그 자유로운 걸음이 네. 너무너무 부럽고 예. 하늘의 파란빛이 너무너무 하늘이 참 파랗구나 그런 절망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 초중등 고등학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 저희가 그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는 바로 이전 1년 선배들과는 달리 시험 치고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우리 교감 선생님이 야 니네들은 정말 옥동자야. 그러니까 체력이 튼튼해야 해. 그래가지고 방과 후에 의무적으로 1시간씩 운동장에서 놀게 했어요. 근데 젊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놀게 하면 1시간만 놉니까? 2시간 2시간 놀고 3시간 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시험에서 아주 참패를 했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저 이력을 보니까 예. 굉장히 이제 화려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그 규장과 예. 한국학연구원 기획 담당하셨고 예. 비판사회 부원장을 했습니다. 부원장. 예. 회장하시고 그다음에 서울대 평의회의 의장하시고 예. 베를린 자유대도 갔다 오시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계셨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의 인권 100년사를 쓰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냥 있었다고 하면 돼요. 예. 있었다는 말은 아이고. 그게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정직하신 그다음에 분이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도 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력과 우리 교육 이 연결시킨다면 어떤 경험이 가장 인상적이었을까요? 저는 첫째는 친일진상규명위원회에서 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 규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역사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하는가 그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까. 그러니까 진실 규명 많은 경우에 진실 규명 다음에 이제 보상으로 가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 원래의 사건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끙끙 앓고 있었다. 비로소 국가가 이분들의 상처를 듣고 어루만져 주고. 이게 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판단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기능 중에 하나가 피해를 입은 아픈 사람들에 대한 위로 기능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보건부 있지만 보건처 있지만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상적으로 또는 강력한 국가폭력의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삶을 복원시킬 것인가. 그 가장 큰 것은 아픈 상처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게 잘 갖춰진 나라가 선진국인데 사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독일의 경험도 있지만 독일의 경험 못지않게 한국이 이른바 이행기 정의에 관한 한 세계 제1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 플러스 배려나 치유. 국가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늦었지만 보듬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이 교육감의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폭력이랄지 네. 예? 그 마음의 상처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쌓아 안아줘야 하는 기능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서희초 사건에서 네, 맞습니다. 드러났듯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보관이 좀 있습니까? 예, 제가 이 학교 폭력이나 또는 이 교권 침해로 고생하시는 그 선생님들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뭐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는 산업화 시대에는 미래가 희망이었어요. 목표가 뚜렷했고. 그런데 지금은 미래가 희망이 아닙니다. 미래는 회색이에요, 회색. 우리 젊은 층들에게 미래는 불안과 네. 불가치관 음. 그것으로 가득 차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또는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꿈을 다시 만들어줘야 하는가. 적어도 그게 우리나라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전체에서 나아가서 글로벌한 맥락에서 이 꿈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우리 학생들의 꿈이 세계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인류사적 또는 문명사적 그런 과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친일 관련된 그 역사 또 뭐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경력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조전혁 네. 후보 아닙니까? 네. 이분은 이제 뉴라이트 백인 지식인 네. 선언. 네. 거기에도 이제 참여한 경력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 뉴라이트가 그 뜨겁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역사 교과서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이게 화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뉴라이트 정부죠. 정부 자체가. 예. 그렇죠. 뉴라이트란 우리- 말도 안 쓰고 일제라이트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친일파, 뉴 그러면 뭐 좋다는 아, 의미인데 뭐 좋기는 뭐 오죽했으면 우리 광복회 회장님이 현 정부에 그럼요. 밀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 맞아요. 아, 저는 근데 자기들도 뉴라이트로 불리는 걸 쪽팔려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대통령 몰라요. 저는 광복회 회장님과 사실은 굉장히 참 오래 전부터 이종찬. 예 마음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작년 10월에 충칭 그 마지막 그 임시정부 청사에 가서 그 뒤에 그 네, 네. 임시정부가 쓰던 태극기를 앞에 두고 이렇게 앉아서 이분들의 그 고초와 그리고 미래에 우리 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네.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뉴라이트 역사관은요. 네. 말 그대로 뿌리 뽑힌 사대주의와 와, 예.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아노미적 상황과 결합이 되면은요. 네. 그게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네네. 네. 거기에서 미래의 꿈과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이 지금 현재 2020년대의 시대적 과제다. 교육적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네. 감히 이 민주진보 교육감으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불렀다. 제가 아까 얘기네. 말씀드린 예, 예, 시대에 부르는 소리에 응답했다라는 네, 네, 네.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교사, 학생 또 여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그 후보님이 갖고 있는 강력한 과거와 진실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접목시켜 준다면 지금 서희초 사건 이후에 학교 현장이 황폐화되어 있는 거를 좀 치유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일이 그 유사 사례가 있을 때 되게 선생님들 혼자 그냥 끙끙 앓거나 선생님들 혼자서 뭐 소송도 감당하고 뭐 이렇다면서요. 사실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게 흡족하게 맞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그 교사대 투쟁 이후에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법률적 지원이랄지 또는 그 사안 하나를 놓고 판단할 때 교사의 관점에서 또 교육적 관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네.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육감님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아직도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조전혁 후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성기수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아까 있던 보수, 진보 이렇게 교육 영역에서도 진영이 나눠서 지금 선거 때 네. 겨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볼 때 야 진보 교육, 보수 교육 어떤 차이가 있지? 궁금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정책적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교육감이 17개 시도 중에서 그러면 진보 교육감이 몇 곳 있고 보수 교육감이 몇 곳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좀 네.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사실은 진보, 보수, 뭐 중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금 진보가 지금 절반이 안 됩니다. 예,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뭐 경기도가 날아가고 또 뭐 부산도 날아가고 몇 군데 날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라서 예, 예, 영향을 예. 받았군요. 22년 이전이 한 13개 정도가 진보 교육감 지역이었어요. 네. 이걸 많이 좀 잃었죠. 그런데 이제 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게 교육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하기 어려운데 네. 이제 주장과 정책에서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그 진보 민주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은 사실은 이제 학생들의 삶이나 지금 우리 후보님도 말씀하신 그 희망,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보수적인 어떤 시각에서의 그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들은 어떻든 경쟁, 성적, 서열화 이런 어떤 기존의 교육이 갖고 있던 그 악습을 더 강화시키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부터 해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처럼 계층화되고 계급화되고 귀족화되는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한다.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대 그 이상도 이하다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당연히 성적이나 학생들의 성취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과열되어서 학생들이 죽어나가고 모두가 전 세계에서 행복도가 최저인 상태 이런 어떤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민주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가겠다. 행복을 중심으로 가겠다. 네. 이런 어떤 그 생활 중심의 그 시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찬성하고 또 혁신학교와 같은 체험형 다양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기르는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 나가고 교사들의 수업도 일방식 뭐 일제식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과 모두명으로 토론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학생 참여형 수업도 하고 네. 교사들도 권위적인 어떤 교장, 교감, 교사로 이어지는 권위적인 학교 체제를 보수적인 시각에서 갖는다면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수평적으로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고 네. 윤리적 학교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고 이런 어떤 시각들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시각은 수월성, 성취도 네. 이 당연히 그 전제돼야 되고요. 모든 학생들의 수월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게 민주 진보 진영이라면은 사실은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30%, 20%, 10%의 상위 계층 아이들의 요구들만 반영하다 보니까 네. 7, 80%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소외되고 엎드려 자고 낙오되는 이 현상을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도의 시각 차이라기 때문에 철학적 차이가 있네. 예. 그래서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사실은 민주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육의 핵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에 대한 그 방법 시각을 확인해 보면은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그런 있어요.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교육 정책은 완전 교육 대란이죠. 의료 대란보다 더 심각한 게 교육 대란인 거죠. 의료 대란은 뭐 10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 대란은 뭐 100년 대계니까 네. 정말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을 다시 회귀시켜 가지고 자사고 특목고를 존치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8 대입제도도 완전히 그냥 과거 학력고사 수준으로 돌려놓고요.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학부모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역사 교과서 왜곡된 뉴라이트 교과서를 지금 발간하고 있고요. 수많은 교육 난제들을 그야말로 책임지지 않게 그냥 뭐랄까요 황폐화시켰다고 할 정도로 네. 회복하기 힘들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중앙 단위에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정신으로
교육감을 잘 뽑아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항도 하고 학교의 삶을 좀 더 보존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우식 교수님도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어떻게 예. 평가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은 불통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이 시민들의 그 요구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네. 몇 가지 중요한 그 정책들은 선의지가 있긴 있어요. 길게 보면 네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긴 있는데 구체적인 그 계획에서는 F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네. D 정도. 야무하시네. D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받아봤는데. F가 맞습니까? F고 저는 이제 낙제점이에요. 그 마음이 기본적인 방향은 뭐 좋아하시네. 때때로 뭐 맞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근데 F까지는 아니고 저는 D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기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이 모든 학생들의 수월성. 예? 모든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유용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유용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의 수월성 속에 가로 열고 하나 더 붙인다면 모든 학생들의 창의적 수월성. 그렇죠. 그렇죠. 개인이 갖고 인간은 말이에요. 한쪽 잣대를 보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아주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네네. 근데 다른 잣대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은 못하지만 어떤 것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도로 개발하도록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설득력 있는데. 그래서 네. 모든 학생들의 창의적 수월성을 발굴하는 거.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 교육에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금석이 될 거고요. 예.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이 좀 더 성취를 이룬다면 많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한국의 교육을 굉장히 주목할 것이다. 요즘 그 한류에서 보이던 현상처럼 뭐 기발한 그런 문화적 그 성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뭐랄까 굳이 말한다면 K-에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같은 경쟁 입시주의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창의적 수월성을 보여하는 그게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중요한 교육적 합의하는 교육적 가치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교육감님이 이제 그 서울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제 서울 교육이 일자고들 세계 교육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네. 아까 창의적 수월성. 이 모든 키워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홍보 측면에서 잘 들려요, 일단. 네. 잘 들려서 창의적 그걸 많이 수월성.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박석균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교육감 선거제도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과 런닝메이트제로 바꾸자. 그리고 정당 추천제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육감 선거를 독립해서 선거를 치른다라는 것은 교육자치의 정신에 입각한 거죠. 그래서 그건 교육자치라는 것은 사실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런닝메이트제를 가든 또 정당의 추천을 받든 이런 것들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예속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져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교육감 선거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나오는 굉장히 큰 잡음들 때문입니다. 사실은 일반 정당의 경우에는 그 당원 당규가 있어서 후보를 어떻게 컷오프를 하고 어떻게 후보를 선출한다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룰을 합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파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들과 함께 교육감 선거의 경선 룰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걸 좀 전국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룰에 입각해서 하다 보면 어느 사람 때문에 이런 룰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 논의를 해볼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런닝메이트 뭐 정당 추천제 이렇게 되면 교육의 정치화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그럼요. 차이가 있죠, 사실. 이거 하려면은 개헌을 해야 됩니다. 헌법 31조 4항에 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육감을 선출할 때 정당 추천받지 않도록 한다. 러닝메이트 하면 당연히 정당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임명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재의 이런 그 여야 간의 관계가 대리전처럼 이렇게 교육감 선거에 나왔다. 뭐 충분히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 네. 원래 간접 선거 하다가 이제 직접 선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금 좋은 날 말씀하셨는데 뭐 법안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절차들을 정해주면은 그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여야 너무 정쟁이 심하다. 그럼 대통령 직선제를 없앤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는 지난 한 20년 동안 변화된 과정 속에 여기까지 온 거고 네. 이것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러닝메이트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것이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네. 당원 당규가 딱 정해져 있고 룰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당을 후보 선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나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죠. 법으로 만들죠.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시민 정신에 입각해서 후보를 선출을 해내요. 네. 잡음은 있지만 어느 단일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다소의 잡음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고 말하는 것은 네. 정말 빈대 잡으려고 초상관 태워버리자 이거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서울 지금 그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네. 진보 단일 후보로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바로 지금 정근식 후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다른 진보 성향에 있는 군소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단일 후보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절대 쓸 수가 없죠. 예. 그 잘못 쓰면 나중에 유일합니다. 선거법에 네. 저촉됩니다. 이게 이 추진위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유일하게 지금 단일 후보라는 이 수식어 그렇죠.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추대위원회에 그 이름을 부기해서 명기해서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진보 이번 같으면 서울교육감 뭐 서울 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단일 후보. 단일 후보. 아니 이번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2024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가로 열고 그 서울 교육감 추진위원회 딱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 유권자들에게 지지호소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교육의 문제는 단지 이 교육 공동체라고 불리는 작은 세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재생산해 나갈 것인가. 바로 시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였고 지금의 문제이고 또 미래의 문제가 교육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육감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아이디어도 같이 모으고 또 책임도 함께 지는 뭐랄까 역사의 동반자가 우리 서울 시민이다. 그래서 충분히 서울 시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중의를 모으고 균형 잡힌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런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뭐 존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신뢰받는 저 사람은 믿음직해. 에? 참 고민이 많겠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상처들을 최대한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이렇게 포용하는 또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는 그런 교육감이 되고 싶다. 이게 네. 저의 솔직한 소망이자 아마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저의 심정을 충분히 알아주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잘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는 윤근혁 교육언론창의 취재본부장 모시고 역사 교과서 실제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고등학교 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백과사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는 윤근혁 교육언론 창의 취재본부장 모셨습니다. 2부
이분 기사 쓰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보더라고. 오마이뉴스에도 많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작년까지 오마이뉴스에서 예. 교육 전문 기자를 했고요. 네. 지금은 교육언론창이라는 네. 인터넷 신문에서 취재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성기선 교수님은 같이 하십니다. 네. 저도 윤건혁 기자가 교육 언론 창에 올리면은 네. 뉴스공장 나갈 때 항상 그걸 보고 나갑니다.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로 뛰는 기자.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참고로 자전거 타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 신속하게. 그럼요. 뱃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 2부는 1부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교수님, 네. 그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총론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교과서 문제는 사실은 그 교육학 연구 과정에서 지난 70년부터 우리가 쭉 관심이 있었던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가 사람들을 어떻게 그 스크린하냐, 선발하느냐, 누굴 남기느냐 이런 거였다면은 70년대부터 뭐라고 나왔냐면은 영국에서 주로 학교는 지식도 처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처리하는 게 좀 이상한데 네. 사람을 다루는 뿐만 아니라 지식을 다룬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루는 지식은 도대체 어떤 지식이냐. 이제 이 논자 그게 이제 교육과정 사회학, 신교육 사회학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어떤 권력의 힘, 사회적 힘이 작동한다. 교과서적 지식 그러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히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 2002년도에 네. 일본에서 세영모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고 만들어서 그야말로 극우에 그 뭐 독도 문제나 일본 그 우리 침략 문제까지 자기들 중심으로 썼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교과서 문제가 이제 시작되고 금성 교과서가 뭐 좌편향됐다고 비판하다가 그러다가 이 교과서 포럼이 만들어지고 이 그 국정 방식을 검정 체제로 바꾸니까 그때 대한 교과서가 또 우파에서 만들고 그게 나중에 교학사로 이어지고 그렇죠. 네. 교학사로 이어졌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때 국정화로 돌렸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검정으로 바꿔 가지고 이제 여러 출판사가 역사 교과서를 출원하게 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 검정 기준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정 기준에 따라서 출판사가 출원본을 내면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걸 검정심사 평가해서 발표를 하는 구조인데 네네. 지금 목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사 2, 한국사 2 교과서가 승인이 됐다. 한국 학력평가원에서 그러니까 낸 그게 거죠. 한국 예. 학력평가원이라는 게 사실 출판사 이름인데 네네. 무슨 공공기관 같이 생겼어요. 그래 이름이 그래요. 약간 좀 이상한데 그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에서 뉴라이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합리적인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교재를 보면은 역사 교사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텐데 적어도 지금 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와중에 교과서조차 또 뭐 독립기념관장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네. 교육 내용을 장악해서 미래 세대까지 특정 지식으로 왜곡시키는 어떤 교육을 한다? 이거 심각한 이게 문제입니다. 뭔가 그 틀을 짜고 들어온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요. 이건 전방위적이야. 지금.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본부장님. 예. 그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도 됩니다. 네. 지금 일단 네. 사전에 네. 정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검정 한국사 교과서가 모두 아홉 개입니다. 9종. 네. 9종 중에 이번에는 한 곳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8종은 예. 문제가 없고 한 곳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게 한국 학력평가원 출판사. 그게 내기 전서부터 좀 수상하다는 그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막을 쳤다 그래. 복면 직필, 복면 지필.
그 누가 쓰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뚜껑이 딱 열리니까 역시나 그 사람들이구나. 누가 썼습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까도 예. 잠깐 얘기했지만 그럼 잠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주요 그 인물들의 공통점은 네. 뉴라이트 단체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그 발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 내용도 참 상상하기 맞아요. 어려울 정도로 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과서는 학생들 마음을 좌우하는 겁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는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교육계에서는 네네네. 상당히 난리가 난 거고 지금 이 시기가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는 시기예요. 법적으로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채택해야 되지만 10월 7일까지면 그 나이스에 다 올리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기 그럼 때문에 각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쓸지 예. 그걸 이제 선택해서 네, 10월 네, 네. 7일까지 올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종 중에 한 곳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 단도직입적으로 예. 여쭤보겠습니다. 몇 군데 전국에 예. 그 고등학교 중에서 몇 곳이나 이 한국 학력평가원. 이 여기서 만든 교과서 이상한 교과서를 채택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전국 학교가 몇 개냐면은 예. 고등학교가 2,300개거든요. 아 2,300개. 2,300개. 그러면 예. 지금 교학사 교과서 채택 몇 군데에서 했느냐? 2014년에 네. 세 군데에서 했어요. 아, 그 당시 문제가 됐었대. 근데 세 군데서 했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갖고 다시 빵 군데가 돼버렸어요. 2016년도에 예. 국정교과서 박근혜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의 경우 채택한 곳이 한 군데였어요. 한 군데. 아 어디입니까? 문명고등학교라 그럽니다. 경북 문명고등학교. 경북 예, 문명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인데 사립이죠. 예. 거기가 그래서 저도 막 취재를 하고 그 당시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학교 선생님이 쓴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가 지금 이거예요.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인데 나름대로 역사적 예, 맥락이 역사적 있구나. 맥락은 그러네요. 있는데 다만 모든 게 다 뭐 결정론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은 예. 2016년 이후에 온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역사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학교에. 아. 예, 그것도 알아보고 이병철 교사랑도 통화를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네. 본인은 뭐 공정하게 잘 썼다고 하지만 내용에서 희한한 것들이 좀 그럼 있어요. 지금 전국 2,300개 중에 예. 학교 중에 예. 아직은 뭐 결론은 10월 7일 날 이후에 예. 이게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 각 학교가 어떤 교과서를 선택했는지 예측을 해본다면 저는 뭐 한 5군데 정도 채택을 하는데 네. 끝까지 견디는 데는 네. 그렇게 거의 없을 것이다. 아 왜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저 국민들의 그 민도라는 게 있는 거고요. 네. 윤석열 정부나 뉴라이트 세력,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는 뉴라이트 세력이 본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고 네. 학생들 교육을 그렇게 친일파들에게 맡긴다는 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건 학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학부모들이 저는 가만히 있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아 그렇기 그러려면 때문에 여기서 예. 만든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이게 지난번에도 교학사나 뭐 국정교과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무슨 역사의식이 뚜렷해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교과서를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시험을 쳤을 때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아. 제가 이게 간단한 경험인데 보면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17년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원장으로 갔을 때 예. 수능 전날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예.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주일 연기하고 뭐 포항. 예. 그렇게 다 잘 끝났는데 누군가 와서 피켓팅을 하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한국사 시험 문제 하나 틀렸다. 왜 이 오류 정정 안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러니까 일제의 그 산미 정산 계획 있죠. 그걸 통해서 쌀을 강제로 수탈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시험 문제에. 예, 예. 이 사람은 물론 다른 뭐 통계 자료도 틀렸다 이런 얘기하지만은 핵심 주장은 쌀을 수출했다는 거예요. 그 뉴라이트 저 교학사 교과서 논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교과서에서 보면은 지주들은 쌀을 수출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수탈로 배웠잖아요. 수탈 당했다고 잠깐. 하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수출이라는 부분이
있던가요? 있어요. 내용에? 네, 있어요. 예, 저는 찾지는 못했어요. 제가 찾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예. 미묘한 표현의 차이가 이 문제가 틀렸다 맞다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수출과 수탈은. 교과서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틀리면은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 네. 교과서가 아니라 글귀 그 당시엔 당연히 있었고 네. 글귀 하나하나가 목숨 걸고 뭐, 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 2017년 17년 사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거는 아니죠? 예, 예. 아, 지금 건 아닌데 지금 교과서 아니지.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도 예, 수출이라는 예, 예.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나중에 교과서는 확인해 드릴게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예, 있어요. 아, 지금 교과서 있다고? 있다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하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기술을 하냐에 따라서 단어 하나의 차이가 그런데 이 역사관이나 어떤 관점의 차이는 시험 문제가 틀리고 맞고를 분명하게 할 수 있기 이거 때문에 중요하다. 그 교재의 그 선택을 한 그 학교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애들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슈가 나중에 등장한단 그러면 말이죠. 교수님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런 논란이?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문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전에 이제 준비해 오다가 교과서 포럼이다 무슨 뭐 대한교과서라고 하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황우여 장관이 그때 아주 그 이상한 말을 했어요. 2015년 10월 얘기인데 네.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으로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것이다 라고 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침을 내려서 교과서를 국정화로 가겠다라는 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 교과서를 국정화할 거냐 검인정할 거냐 이것의 논쟁은 뭐 우리 역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검인정 체제에서 이런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 당연한데 저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지만은 역사에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들 맞아요. 표현들 이거는 문제죠. 공통의 지식 관점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입 부분부터 좀.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라고 이렇게 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 지금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예. 한국학력평가원의 그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논란되는 부분부터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승만 정권을 어떻게 다뤘느냐 하는 건데요. 이승만 정권은 독재라고 우리는 배워왔죠. 네. 근데 이 문제의 교과서는 독재라는 말을 안 썼어요. 장기 집권이라고 썼단 말입니다. 네. 그냥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거는 다른 나머지 8개 교과서와는 다른 거예요. 독특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보도를 보셨을 거고 제가 하나 찾아낸 거는 네. 교육부의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테지만 검정교과서 집필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번 교과서에 적용된 것은 200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 내용을 검색을 해봤죠. 네. 컨트롤 F 이렇게 검색을 딱 해보니까 이승만은 어떻게 써라고 되어 있냐면 독재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8개 교과서는 독재라고 쓴 것이고 이 교과서는 독재라고 안 쓴 거예요. 장기 집권. 그러면 교육부 검정 지침을 어겼는데도 교육부가 이걸 검정을 통과시켜 준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외칩니다만 이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교육 언론창은 보도를 했지만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제주 4.3이나 여수 순천 11구 네.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느냐. 아시다시피 제주 4.3이나 여순 사건에 대한 거는 법이 있어요. 현행법이. 그렇죠. 현행법에서 반란이라고 썼습니까? 아니죠. 희생을 당한 네. 시민들을 그 뭐라 그럽니까? 시민들에 대한 그 명예회복을 위한 법입니다. 근데 이 교과서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같은 페이지에서요. 네. 88쪽입니다. 한 페이지에서만 두 사건에 대해서 반란이라는 표현을 4번을 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사진 설명 같은 경우 여수 순천 11구 사건 당시 진학군의 반란군 색출 모습.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시민들이 운동장에 쭉 앉아 있어요. 죽을 똥 살똥 하면서. 근데 그 시민들을 반란군을 색출하는 모습이다라고 제목을 붙인 다음에 반란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초등학교 운동장에 주민을 모아놓고 가담 혐의자들을 오른편에 모아놓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우리 엄마 아빠들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법과 달리 현행법과 달리 반란군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현행법에서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 한국학력평가원이 이 역사교과서를 처음 만든 사례입니까 이번이? 그 전에도 여기서 만들었나요? 역사 교과서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여기. 아, 예. 한국사 그게 한국사 교과서는 또 중요한 거 지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예. 뭐 윤 부장이 이제 취재한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교과서를 출원하려면은 관련 서적을 3년 안에 네. 출판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 그 출판사가. 네. 근데 이 한국학력평가원이 작년에 이 그 공고가 나기 6개월 전에 네. 책을 하나 냅니다. 이게 한국사 소위 말해서 시험 문제집이에요. 수능 기출 문제 담아놓은 문제집인데 네. 이게 2007년도에 만들었던 그 동일 출판사의 문제집이 있어요. 2008년 수능 대비 문제집인데 네, 네. 그걸 그대로 내용을 들고 와서 네. 표지 가리를 한 거예요. 야, 그건 심각하잖아. 심각. 이거는 완전 우리가 이 외국 아니야. 교과서 내용의 문제는 내가 보니까 뭐 갑론넓락 하겠지만은 이 과정과 이 문제는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박탈이에요. 자격이 박탈.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격 안 됩니다. 자격 미달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정 지침 위반. 그다음에 표절. 현행법 위반. 아니, 그러니까 사삼. 누군가 예. 힘을 썼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게 자기 아까 얘기했던 누라이트. 예, 그 그룹에서 전체적인 그림 속에 교과서 하나는 필요하다. 그 여기로 하자. 뭐 누군가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뉴라이트 관련된 세미나에서 아까 그 그 저자에 얘기 제가 대한 발표를 말씀드릴까요? 하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 말씀드릴게요. 예. 그게 2022년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 2년 전이네요. 네. 8월 26일 예. 그 김진홍 목사라고 있어요. 김진웅 목사 알죠? 두레마을인가 뭐 했던 양반. 근데 맞죠? 이분이 뉴라이트. 두레. 뉴라이트 만든 사람이 뉴라이트의 대부예요.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 예. 의장을 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2년 전에 이병철 교사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자료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세미나 자료가 있어요. 네. 그 세미나 자료에 있는 거예요. 다음번 검정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들 다음번 검정에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네. 검정 교과서를 서너 여러 개 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 뒤에 검정 교과서 출원한 거예요. 이병철 교사가 대표 집필자가 돼서요. 그게 대표 집필자입니까? 대표 이병철. 집필자죠. 그리고 집필자 중에 한 명이 배민이라고 있어요. 배민 교수. 네. 예. 배달의 민족 아니고? 이 양반이 제가 뭐 인터넷 검색을 열라했죠. 예. 배달의 민족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역사학계나 교육계에서 이름이 없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배달의 민족만 나와가 혹시 열받아서. 가면 아니야? 근데 지금 저 올해 2월까지는 서울 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 역사교사 하다가 예. 부산 외공가 지금 그 교수를 하고 있어요. 부산 근데 외대. 예. 정식 교수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예. 지금 이분도 지금 문제 이 세미나에 그날은 아니지만 두 차례 나와갖고 예.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이른바 엉뚱한 소리 그 뉴라이트성 예, 엉뚱한 소리를 했고 이분 하나 펜앤마이크에 이분이 또 글을 쓰더라고요. 배민. 오. 요거 올해 2월 16일자 쓴 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모로 한국은 87년 체제 민주화 체제겠죠. 네. 87년 체제 이후 사회의 정신 수준이 타락했다. 오만해지고 사치스러워졌는데 이는 외색을 지우기 위해 노력한 아이러니한 결과다. 이 얘기는 뭡니까? 외색. 외놈의 색깔. 그렇죠. 외색을 지웠더니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사치스러워지고 사회가. 이거 한국 사람으로서 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그게 배민 했어요. 교수가 배민 교수가 쓴 거예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아무튼간에. 자, 근데 예. 아까 이제 검정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네, 교과서 검정에서 검정. 이게 걸러내야 할 텐데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교과서가 있다면 걸러내는 게 상식적일 텐데 네. 검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검정 교과서는 이제 그러니까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 검정 출원을 할 수 있는 그 발표를 하고 그거 이제 출판사에서는 그 검정 기준에 따라서 저자들 모아가지고 출원을 합니다. 검정본을. 네. 심사본을 출원을 할 때는
심사본이 백지로 그러니까 저자들 이름도 안 들어있고 출판사 이름도 만약에 들어있으면 그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백지로 이게 누가 낸지 모르게 예. 그러니까 형식적 보안은 매우 철저합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원장 있을 때도 그 심사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장도 모르게끔 진행한다. 그 단장을 임명합니다. 단장을 임명하면 단장이 그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보안 합숙 들어가서 심사본들 들고 가서 평가를 하는 과정을 네.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과정 평가원 원장이나 또 외부의 힘이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기 제도 때문에. 자체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권력이나 정치적인 어떤 힘의 작동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걸 내용을 보고 지금 이제 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왜 스크린이 안 됐을까? 이게 사실 발표 예정보다 한 3개월 더 딜레이 됐죠. 총선 뒤로 미룬 거예요. 네, 이게 늘려졌고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인쇄해서 배달할 때도 또 늦었어요. 그런 이유가 뭘까?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관련된 사람들한테 듣기로 이상한 출판사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출판사 하나가 한국사를 지금 신청했다. 그게 문제시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슈가 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위원장이나 단장이 철저하게 검증을 했을 텐데 지금 얘기한 검증 기준에도 안 맞는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자격도 안 맞을 뿐 아니라 내용도 서술 과정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썼다는 거는 이거는 검증 기준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국정감사에서 교육이 하면 이거 세게 다룰 것 같은데. 세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예. 그럴 것 지금 같은데. 제가 아까 잠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산미정산 계획. 네. 텍스트 볼게요. 부족한 식량을 한국에서 확보할 목적으로 산미정산 계획을 실시하였다. 그래 놓고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수입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지주는 쌀을 수출하여 부를 축적하였고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예. 그리고 쌀을 일본으로 본격적으로 서술한 부분에서는 반출하였다. 반출이란 말을 썼죠. 예. 반출, 수출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런 용어 자체가 이 산미정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는 안 맞다라고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열어놓은 방식인데 그거는 우리가 산미정산 계획이 수탈이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보면은 그 수탈이라는 말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도 네. 그 같은 그 세미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날인가 그 다음 달 세미나인가 쌀이 일제 시대에 수탈이 안 된 거는 우리 역사학자들의 그 노력으로 이미 증명이 된 가운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쌀은 수출이라는 얘기예요. 일제 시대에 수탈당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수탈이라고 생각하고 네. 외놈들이 저 수탈했지 그거를 뭐 우리가 수출한 게 아니잖아요. 빼앗긴 네. 측면이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용 문제 나온 김에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내용. 아까도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그 이른바 옷 다 벗고 달려드는 교과서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적나라하진 않아요. 저는 교학사 교과서하고 국정교과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네. 이 교과서도 살펴봤는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 양념을 많이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예. 드러내놓고 할 수는 정부 없어요. 때처럼 예. 그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논란은 좀 피해가려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지는 그러니까 대놓고 미화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숨기긴 했다는 거죠. 숨기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양비 양시론이 너무 많아요. 양비 양시론. 지금 조중동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우리가 욕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입에서 대입 논술을 해서 교수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양비 양시론으로 논술 쓰면 몇 점 줘요? 거의 최저점입니다. 빵점이죠. 네. 어느 근데 한쪽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지.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게 뭐냐고. 황희정승식으로 이렇게 예. 논술을 써도 빵점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 보면은요. 네. 대입에도 진짜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를 네. 든다면 서정주 얘기 나왔다고 보도 네. 보셨잖아요. 예. 서정주 딱 놓고 서정주에 대한 찬반 의견을 딱 늘어나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서정주 시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토론해보자. 아니 뭔 놈은 토론해요. 친일파를 갖다 놓고 나쁜 놈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 아니 우리의 유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또 하나 봅시다. 박정희에 대해서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것도 보도는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거의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5.16 군사 정변에 대해서 세상에 찬성글을 옆에 써놓고 반성글을 또 써요. 똑같은 분량으로. 딱 이렇게 늘어놓은 다음에 네.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뭔 살펴봐요 쿠데타를. 찬성을 왜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한 거예요. 친일 독재 미화는 아니지만 친일 독재에 대한 찬성글을 섞은 거예요 여기서. 네, 교묘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비 양실론이 됐고 네네. 대입에서는 치명적인 교과서가 돼버렸다. 빵점 맞는. 그 예. 교원단체가 이 교과서 관련해서 인식조사를 했다면서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교조가 했는데 네. 전교조에는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소속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전국 역사 교사 모임에는 사실 한 6천 명 되는데 그중 역사 교사들 44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많이 참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네. 이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로 적합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요. 예. 이렇게 물었더니 매우 부적합이 92.6%, 예. 부적합이 7.4%가 나왔어요. 지금 머리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 거의 두 개 합하면 뭐예요? 100% 아니에요? 100%예요. 예. 그래서 제가 숫자를 살펴봤거든요. 예. 443명이라고 그랬죠? 예. 적합하다고 한 사람이 빵명이에요. 빵명. 역사 교사 중에. 예. 이렇게 나왔고요. 예. 이승만 정권 4.19 혁명에 대해서 독재 아니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승만 정권을 독재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장기 집권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것도 거의 100%가 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서술식 답변이 더 재밌었어요. 네네. 어떻게 서술식 나왔습니까? 답변. 예. 교묘한 서술, 위험한 서적이라 교과서로서 부적절, 일제의 가스라이팅 이 정도의 얘기를 지나가던 시민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네. 가장 그 분노를 일으키는 문구가 있어요. 네, 네. 개항기 국권 수호운동 단원에서 항일 의병 투쟁과 애국 계몽운동 이 되게 이제 독립운동하는 방법은 뭐 민족 실력 양성론에다가 사회주의 혁명론에다가 무장투쟁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생각해 볼 학습 자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시로 국권 회복을 위해 총칼을 들고 일어난 의병의 애국 정신은 존경하지만 열악한 조건으로 일본군과 싸워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나는 순간의 분함을 참고 훗날을 도모하여 실력을 키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글을 학생들에게 생각거리로 그러니까 의병들을 순간의 분함을 참지 못하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거리라도 그런 식의 표현이 과연 우리의 의병운동 독립운동의 정신과 부합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얘기한 교묘하게 이 뭐랄까 역사에 대한 관점 차이를 여기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히려 만약 이런 교과서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안 가르쳤으니까 배우지 예. 못했습니다만 만약 이런 생각들을 준다면 뭐 예를 들면 신분이 양반이야 네. 잘 나가 그런데도 뭐 의병에 그렇죠.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심리라든가 생각해 이상용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 야, 교묘하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역사에 대한 자주성, 주체성, 또 자존감 이런 것 중심으로 뭐 그 자체가 너무 과하면은 그것이 대단히 또 자민족 중심주의로 가지만은요. 네네. 역사에 대한 일본의 시각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긍심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전국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 그 학부모님들 오늘 2부에서 지금 다루는 게 그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고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역사 교과서가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자격 문제도 있고 내용 문제도 있다. 이렇게 좀 짚어본 거고요. 10월 7일까지 각 학교에서 이제 9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에 한 곳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끝으로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너무 어렵네요. 교육정책, 윤석열의 교육정책. 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정책 자체가 없는 게 참 문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즉흥적이고.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친일 뉴라이트 성향의 사람들을 대거 등용했거든요. 오늘 얘기를 못 했는데 교육부에 4인방이 있어요. 차관 기조실장 그다음에 학교 정책실장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장은 좀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4인방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까지 네. 이 사람들이 다 국정교과서 옹호론자. 복무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당시에. 네. 아, 제가 지금 취재하면서 교육부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있다. 이른바 박근혜 청와대 앞에서 비밀 TF 사무실을 하나 차려갖고 예. 있을 때 단장 맡았던 사람이 예. 지금 차관하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국정교과서 이게 비밀리에. 예. 이러던 양반들이 지금 교육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거는. 지금 넓게 보면 한 7명 되는데 제가 준비해 온 건 4인방이에요. 실국장급 이상. 이런 양반들이 지금 교육계의 1, 2, 3, 4인자를 교육부에서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사람들이니까 사실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풍토 속에서 이런 교과서도 나왔고 그래서 끝으로 솔직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믿을 수 없고 시쳇말로 개판 5분 전인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마디 마무리 말을 해주시죠. 제가 저 개판 5분 전보다 더 심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세다 이거. 너무 이 취소 진짜 시켜주세요. 교육계가 사실은 황폐화됐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보세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 지금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문제. 작년부터 또 만 5세 아동 취약한다고 그러다가 난리 부렸죠. 사교육 카르텔, 킬러 문항 또 배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갑론을박만 일어나고 현상은 정확하게 분석도 안 하고 정책이라는 게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을 이런 식으로 의료대사란 이상으로 지금 휘저놓았는데 어디까지 망가질지 모를 정도로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다. 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추락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더 2년 3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 아이들의 마음, 교사들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건데 오로지 그냥 용산의 마음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교육 딱딱한 아니면 어렵게 느껴지는 이 교육 문제도 이렇게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방송할 수 있다고 오늘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백과사전 앞으로도 매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근혁 본부장님도 자주 나와주시고 좋은 고맙습니다. 내용들 공급을 많이 해주시고 성기선 교수님은 늘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